사실은 현금 흐름 관점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. 전세를 선택하는 경향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그냥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일정 퍼센티지를 보시거나, 월세 임차가 그렇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요. 그리고 진짜 부자일수록 월세 살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가격을 중심으로 좀 아파트를 다뤄봤는데, 네. 사실 그 주식시장에서 양대 지표하면 일단 가격과 거래량이 일단 시장에서 매일매일 생성이 되는 데이터인데요. 네. 그럼 아파트의 거래량에 대해서는 그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거래량 네. 같은 경우에도 20년, 21년, 22년, 23년을 보면은 그러니까 거래량은 아무래도 화랑기 때 거래가 많이 되고, 그 다음에 침체기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고, 지금도 똑같이 침체기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. 가격이 상승하는데 왜 침체기냐 이렇게 뭐 하실 수가 있는데, 현재의 주택가격 상승은 그러니까 그 거래 수요가 약해서, 그러니까 현재 거래가 침체되는 건 수요가 약해서이고, 수요가 약한 거는 가계의 대출이 그러니까 소위 꽉 찼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대출이 룸이 있어야지 그 대출을 쓰면서 좀 올라갈 텐데, 또 가격이 좀 싸 보여야지 좀 적극적으로 달라붙을 텐데, 현재는 너무 높은 가격대에서 그 유지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수요가 세게 달라붙지 못하고, 그래서 작년 하반기처럼 거의 극도로 얼어붙은, 그러니까 수요가 완전히 그냥 증발한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지만, 지금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증발을 안 하고 어느 정도 절반 정도 되는 거래량이 따라붙어 있는 상태인데, 이게 없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닐 것 같아가지고, 지금 그러니까 거래량이 올라왔지만 정상화되지 못했고,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첫 번째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, 그러니까 하락이 본격화되고, 그다음에 부양 프로그램이 없고, 그 다음에 가계대출이 DSR 40% 꽉 채워가지고 수요가 녹아버린 그 휘발성이 있는 한 6, 7개월을 보내면서 저희가 공포를 느꼈잖아요. 금리는 계속 막 올라가고. 근데 지금은 2월부터 현재까지를 보면은, 23년 2월부터 7월까지를 보면은 44조 원 이상의 부양 프로그램이 받치고 있죠. 역전세가 온다 그러니까 특례 역전세로 또 다른 부양 프로그램을 딱 받칠 생각이죠. 그리고 청약이라든가 이런 수도권 미분양이 나면은 지방까지 초토화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수도권 청약 살려야 되니까 청약 관련 규제를 일단 다 풀었죠. 모든 돈이 수도권으로 오도록 다 세팅해 놓으니까 지금 지방이 좀 양극화로 침체 중인데, 그러면서 시장을 돌려세웠잖아요. 돌려세웠지만 여전히 가계대출 룸이 조금 작으니까 수요가 반밖에 안 나오는, 거래량이 반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우리의 그 민낯이고 어느 게 그 정상 상태냐 했을 때, 저는 그냥 특례 한시적인 프로그램이 있는 지금이 조금 비상사태고, 다시 정상사태로 내려간다면은 작년 하반기만큼은 아니겠지만 작년 하반기와 유사한 분위기가 다시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조금 조심하자, 이런 말씀입니다. 거래량을 토대로 봤을 때도 좀 조심할 때다 말씀 주셨습니다. 이 주식에서 가치평가 방법으로 이제 PER, PBR도 따질 수 있지만, 현금 흐름 할인, 이제 절대가치평가법이죠. 실제로 기업이 발생하는 잉여 현금 흐름을 이제 현재가치 할인을 합해서 이제 계산하는 방식을 아파트도 응용하신 방법을 소개를 해주셨는데, 그 현재가치 평가법에 대해서도 혹시 뭐 간단하게만이라도 어떤 컨셉인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? 이 책에서 현재가치 평가를 하고 있는데, 그러니까 현재가치 평가라는 거는 현금 흐름을 할인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PER이나 PBR 같이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의 밸류에이션이 있고, 이건 좀 쉽죠. 아파트에서 이걸 많이 써요. 우리 아파트 뭐 8억? 우리 아파트가 좀 더 좋으니까 뭐 저 아파트는 7억 5천. 근데 저 아파트가 한 8억 5천 거래 찍으면 그럼 우리 아파트 9억 되겠네? 약간 이런 게 그 거래사례 비교 PER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,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 전세 곱하기 몇 배, 이런 게 현금 흐름 기반으로 그 할인한 밸류에이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 그 공격받을 포인트들도 있거든요. 그 월세라든가 월세 증가율을 얼마로 보느냐, 그 다음에 미래 현금 흐름을 몇 % 할인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공격받을 포인트가 있어서, 제가 책에서는 제가 선정한 기준을 일단 제시를 했는데, 1년마다 2.5%씩 월세가 오르는 거를 전제로 했고, 할인율은 전월세 전환율을 쓰는 거를 전제로 제가 배수를 말씀드려서 뭐 이제 서울은 몇 배, 수도권은 몇 배 이렇게 제시를 한 건데요. 그런 배수, 그런 조건에 대해서 각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DIY로 자기가 하실 수 있게 제가 그 테이블을 올려놨어요.
1년에 나는 3%씩 앞으로 한 계속 100년 이상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3% 테이블로 떠서 계산하시면 되고, 할인율도 뭐 최상욱이는 전월세 전화를 썼는데 나는 10년 국고채 쓰겠다 아니면은 뭐 딴 거 쓰겠다 하면은 그 퍼센티지 활용해서 하면 배수가 나오거든요. 여튼 중요한 거는 현금흐름 할인법은 어떤 숫자 선택하면은 그 작은 숫자 변화에도 크게 변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이거를 거래사례 비교랑 반반 섞어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. 네. 그러니까는 상업용 건물 같은 큰 1조짜리 건물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때 연말에 이제 재무제표를 결산해야 되니까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가치 평가하거든요. 네. 근데 그 부동산에도 임차료가 있고 할인율이 있으니까 현금으로 할인으로 쓰는데 변화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비슷한 건물이 옆에는 얼마 팔렸다.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랑 이거를 반반 섞었어요. 그래서 반반 섞어 쓰는 거를 쓰셔도 됐고, 결국에는 뭘 하든지 간에 자기 로직이랑 자기 방식이랑 이런 게 있으면 되고, 중요한 거는 뭘 쓰든지 간에 그 시장 가격 설명력이 좀 높아야 되거든요. 내가 쓰는 방식에서 어떤 거가 변한다고 생각해서 그게 변했는데 실제 가격이 변해야 돼요.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월세 전세가 올라가는데 집값이 빠지나요? 근데 서울 사람들은 일부 월세 전세가 올라갈 때 집값이 빠지는 구간이 있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, 아까 08에서 16년 구간, 전세만 2배 오르고 매매는 고정, 이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질문을 전국적으로 해봤을 때 서울 분들만 다르게 대답한다고 제가 느꼈어요. 월세 전세가 올라가면은 집값이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,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월세 전세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리냐면은 월세 전세가 이렇게 막 쌍둥이처럼 이렇게 움직여요. 그렇죠. 그 두 선이. 예. 그러니까 항상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지방광역시에 가서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가 오릅니까 내립니까? 라고 했을 때 이 사람 뭔 소리 하나,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가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전세 곱하기, 그러니까 이런 걸 써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, 자기가 쓰는 그 밸류에이션이 뭐가 됐든지 간에 가격 설명이 높은 방식으로 잘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고, 제 책을 무조건 다 따라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이렇게 썼더니 설명력이 높아졌다. 근데 이 부분에서 응용할 부분은 이 부분이 응용할 거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본인이 직접 응용하시면 되겠다.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사실 뭐 요즘 뭐 빌라나 오피스텔 위주로 역전세 우려가 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, 의외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또 집주인을 위한 대상으로 대출 너무 확대해줘가지고 어느 정도 좀 위기가 좀 그렇게 커지지 않는 모습인데, 집주인 입장에서 또 세입자 입장에서 또 지금 빌라 오피스 시장에 대해서는 평소 대표님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위주로 상담을 좀 요청을 하시나요? 일단 빌라랑 오피스텔은 전세가율이 너무 높게 세팅될 수가 있어가지고 역전세 그 문제나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, 전세 사기 문제가 유난히 밀집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피스텔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만 보더라도 전세가율 90% 이상의 세팅하려 하거든요. 아파트는 이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지만 이제는 많이 없어졌는데 빌라와 오피스텔이 이렇게 너무 심해서, 그래서 전세가 싸다는 그 프레임이 사람들이 너무 갇혀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전세가 싸기보다는 그 전세는 공제도 거의 없고 월세는 공제라도 있는데, 그리고 월세는 다달이 되잖아요. 전세는 일시불로 다 내버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현금흐름 관점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. 전세는 심지어 미반환 리스크가 있고 매매가격이 전세가보다 빠질 수도 있는데, 그냥 전세는 싸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전세를 선택하는 경향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, 그냥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일정 퍼센티지를 보시거나, 아니면은 월세 임차가 그렇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요. 그리고 진짜 부자일수록 월세 살아요. 물론 뭐 더 부자는 여러 부동산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, 그냥 월세를 정말 사시는 거가 막 그렇게 저는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거를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거든요. 개인 간 임대차 그냥 자기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거여가지고, 저 역시도 내가 이제 전세를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보증금 4년 이상은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월세를 그냥 프리하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냥 빌라와 오피스텔이 갖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전세 관련 그런 문제가 그 지역에 좀 심한 것 같습니다. 가치평가하라 하시면은 그것도 현금흐름 기반으로 평가할 수가 있는데, 다만 책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조건들이 좀 달라져가지고 뭐가 달라지냐면은, 오피스텔처럼 건축물 수명이 긴 경우에는 이게 정비 사업이 되는데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냥 변수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. 아직 우리나라는 1세대 주상복합도 재건축 안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1세대 주상복합을 재건축을 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그 건축물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 쓰이는 게
확인돼야만 어느 정도 좀 밸류에이션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. 현재 아파트는 다 재건축이 되잖아요. 그리고 심지어 2번 재건축이 되거나 재건축 한 번 하고 리모델링 하는 데도 있고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바뀌는데 주상복합이나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점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가치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 그리고 뭐 빌라 좀 이게 더 어렵겠지만 빌라에 대해서 또 재개발을 노리고 투자하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. 이런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 물건에 대해서는 좀 밸류에이션이 뭐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? 일반적인 주택은 대부분 다 그 전세 베이스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용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요. 그러니까 그렇게 진입하게 된 그 순간부터는 감정평가액, 권리가액, 비례율, 그러니까 예상 감평가액, 예상 비례율, 또 예상 권리가액, 그다음 예상 일반 분양가, 예상 조합원 분양가를 사업 초기 단계에서 막 논의하다가 관리 처분하고 나면은 그런 것들이 세팅되고 그리고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또 정산하게 되면서 거의 한 3번에 걸쳐서 변화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권리가액이랑 비례율 보면서 이제 투자하게 되는 거죠. 근데 그 전에 일반 극초기 단계라거나 아니면 이제야 뭔가 시작하려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부분의 지역이 그 소름 공식을 적용하면 되고요. 그리고 재건축에 러프한 그 적정가 계산도 이 책에 다 담고 있거든요. 네. 제가 그 얘기를 어디 나가서 아예 못하고 있는데 네. 재건축 역시 현금흐름 방식으로 얼마든지 계산이 되고 그 책에 그 내용을 잘 삼았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현재는 낮은 임차료인데 재건축 때문에 높은 임차료니까 이 높은 임차료를 할인해서 계산하면 되거든요. 그렇게 계산하시도록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뭐 지금 제가 준비한 질문 사실 다 마무리했고 네. 뭐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? 가격이라는 게 그냥 지나고 나면은 그렇거든요. 올라갈 때는 세상 올라갈 것 같고 내려갈 때는 세상 내려갈 것 같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은 그냥 그때는 과열이었고 또 그때가 진바닥이었고 이거를 항상 지나고 나면 느껴서 지난 시점부터는 우리가 과거를 볼 때는 다 천재가 되는 거잖아요. 근데 미래를 전망할 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미래를 전망할 때 어떤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집이라는 게 이렇게 비싼 자산인데 이렇게 그냥 뭘 하나 잡아도 기억 원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이 훨씬 넘어가는데 10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출을 뭐 5억 이상 받고 6억 이상 받고 이러면 원리금 상환액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거든요. 근데 그런 거를 물론 신중하게 결정하시겠지만은 이런 결정하실 때 좀 더 긴 시계를 걸쳐서 생각해 보시면 어떠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보통 저도 투자를 항상 잘했던 게 아니고 망했던 때가 있었는데 늘 조급했을 때 망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투기가 별게 아니고 뭐 여러 채 사면 투기냐 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자산은 기본적으로 시간을 먹고 자라는데 그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게 투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샀는데 내일 다 바로 올라야 되고요. 오늘 산 주식이 오늘 바로 올라야 되고 오늘 산 코인이 오늘 바로 올라야 되고 우리가 영어 공부 오늘 시작했는데 내일 네이티브가 될 수 없잖아요. 결국 모든 일에는 시간을 녹여야 되는 건데 그 시간 부분을 다 생략하고 오늘 생각한 내러티브가 좋은 일이 내일 바로 생긴다고 생각하는 이게 투기적인 마인드예요. 그리고 이런 투기적인 마인드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투기적인 마인드는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제어하시려면은 결국에는 숫자가 달라붙어야 되거든요. 그 숫자에서 시간을 녹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 시간은 주택에서는 임차료, 이 주택의 매매 가격이 몇 년치 임차료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신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되시지 않을까.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예,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 급변할 때 한번 초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양석희 기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